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전인교육. 전인교육도 별거 없죠. 그래서 전인교육은 개념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영역별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인간 개개인이 가지는 모든 잠재력을 자연스럽게 고루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지칭한다. 우리가 보통 전인교육이라 그러면 지덕체, 고른개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게 맞고 그 지덕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인간의 모든 잠재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전인교육의 필요성, 자 이거는 필요성이기도 하고 전인교육의 중요성이 도출되는 배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 최근에 혹은 지금 우리가 전인교육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까? 전인교육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전인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전인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게 그거다.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필요성이기도 하고 현재 전인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의 관료화, 권위주의적 풍토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아니 이게 왜 전인교육과 상관이 있을까? 이건 학교 경영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사들이 그런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좀 관료적인 풍토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풍토에 젖어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의 전인적 측면의 개발이나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 풍토 자체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성. 이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인교육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전인교육을 더 추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 편중의 교육과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 그래서 이런 지식 중심의, 그러니까 지덕체 중에서도 특히 그리고 지라고 해서 모든 부분의 지도 아니잖아요. 입시랑 관련된 교과들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치우쳐져 있는 교육의 문제로 인해서 전인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지식에 편중되어 있다. 인지적 측면, 지식적 측면에 치우쳐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좋고. 그다음에 교사의 업무 과다와 교사의 질적 문제의 질적 부분까지는 이거 저도 이제 많이 얘기하는 책에서 발췌를 한 거긴 한데 업무 과다 쪽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채점도 쌤들이 하시는데 괜히 막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교사의 업무 과다,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이제 뭐 교수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주어지게 되는 다양한 활동들, 행정적인 업무들. 근데 행정 업무가 꼭 나쁜 건 아닌데 학교 경영과 관련된 측면들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중요한 건 맞는데 이제 그게 교사 본연의 업무, 교육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사의 업무 과다로 인해서 전인교육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물질 만능의 가치, 청소년 비행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예, 그런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전인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 여기 보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서 강조점이 나오고 사회교육에서 강조점이 나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학교 교육이겠죠. 근데 그 전에 가정교육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학부모들과 상담을 한다, 학생들한테 가이드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가정의 교육적 분위기, 뭐 이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부모가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지도를 할 때도 이런 교육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지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막 선생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언어나 뭐 체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주의하면서 가정에서 그러지 못하다면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학생들을 언어적으로 폭언을 한다든지 신체적으로 학대를 한다든지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가정에서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겠죠. 그다음에 가정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보호 기능들을 회복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같이 봐주시고 학교 교육에서의 강조점은 맨날 강조하는 사항들이죠. 우리가 보통 전인교육 어떻게 할래요? 실천 방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맨날 얘기 나오는 게 체육대회 연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다 좋은 얘기들인데 우리가 좀 더 영역별로 정련된 방안들을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교육 과정 부분에 있어서 잠재적 교육 과정을 강화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서술어가 같이 걸려 있어서 조금 헷갈리게 보이실 수 있는데 정의적 측면의 발달에 연계가 되는 잠재적 교육 과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을 고려해서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나 특별활동 등 여기 특별활동은 최근에는 비교과 활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 인간중심적인 측면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적용, 활용하거나 아니면 비교과 활동을 강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과 활동들은 물론 교과 활동 안에 지덕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 행위, 활동적인 측면들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강조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교수학습 지도. 자, 이거는 교육 방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주입식 교육을 배제한다. 자율적 분위기. 그다음에 교사가 학생들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 실수, 잘못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무조건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접근을 비판은 해야 되지만 다 하긴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좀 지나치지 않게 실수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 이런 부분들을 오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너그럽게 관용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나 주도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교수 방법은 다 써도 돼요. 여기 지금 탐구학습 얘기를 했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탐구학습뿐만이 아니라 뭐 협동학습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주의적 교수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내용들이라 그러면 교수 방법이라고 한다면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학습이 윤리적 도덕성과 관련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 방법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수 방법이면 안 된다. 체벌 같은 경우에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일시적으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쓰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효과가 있더라도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보통 교육 과정이랑 그다음에 교수 방법, 교육 방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답이 한두 가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틀 안에서 이런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들을 다 활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지도,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합해라. 그다음에 상담에서는 인간중심 상담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자들의 그 문제 해결 능력이나 성장 부분들을 믿고 되게 선설적인 관점으로 학생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뭘 하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실천 방안들, 인간중심 교육과 인간중심 상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죠. 일치성 또는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그다음에 공감적 이해.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하게 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진로 이런 부분들은 부가적으로 이건 별로 강조 안 했는데도 이전에 그 모의고사 보게 되면 강조 안 했던 부분들을 굳이 앞에 거 안 쓰시고 생활지도 방안 2개 쓰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인간중심 상담 써요. 이거 쓰시면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안 쓰시고 진로랑 연관짓는다 이런 거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강조했던 부분들이 누가 봐도 오해 없이 이해하기 좋은 항목들이니까 강조했던 거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평가에서는 아무래도 절대평가가 낮고 수행평가 쓰는 게 좋고 진단평가, 형성평가. 그래서 결과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언급할 때도 나왔던 것처럼 행정 이야기가 나오면 학교 분위기 자체가 민주적, 그다음에 교사들의 자율성이나 인간적 측면들 배려해 주는 쪽으로 경영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통제를 좀 지향한다. 민주적인 교내 장악. 그래서 민주적인 학교 풍토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된다. 쪽으로 접근해 주면 좋습니다. 행정은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교육행정, 이건 지금 다른 얘기예요. 지금 교육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행정 영역들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물론 이론을 정확하게 인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처럼 특정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의 방안, 적용 부분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진짜 정답이 없는 거니까 조금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두시고 너무 겁내지 말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지식정보와 사회교육 나오네요. 그죠? 순차적으로 우리가 전인교육은 다 중요하니까 개념, 필요성, 그다음에 구현 방안 다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식 정보화 사회 교육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103페이지 아래쪽에는 그림, 표 2번 비교해 놓은 거 있었죠. 정보화 사회 교육 중요하다. 키워드 소비자 중심 또는 수요자, 학생 중심 교육 중요하다. 학습자 중심 체제 이런 거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두시고 다음 페이지에도 비슷한 얘기들 있지요. 보시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교육 얘기 나오는데 요 부분은 쓰라고는 안 합니다. 절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키워드를 써라.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써라. 지능화, 가상화, 초연결. 이런 건 쓰라고 하지 않고 작년 시험에서도 그대로 물어봐요. 초연결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학교 상황에서 이 초연결, 토의법을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연결, 상호작용, 의사소통, 협력, 소통 이런 부분들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 토의법 어떻게 향상시킬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배경으로 내기가 되게 좋은 항목이에요.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배경으로 내기도 좋고 우리가 서론 쓰거나 결론 마무리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 활용해서 쓰시면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능화, 인공지능, 가상화 이거는 가상현실 연계하는 거, 초연결, 상호작용, 연결, 네트워크 강화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2번 세계경제 포럼이 제안하는 핵심 역량, 이게 결국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협력성, 창의성 2번 나왔죠. 하나만 빼세요. 주도성, 일관성, 적응력 등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구나. 한 번 정도 눈으로 확인하시는 수준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문화 교육입니다.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지만 5급 시험에서는 꾸준히 물어보고 있어서 주요 사항들을 두루두루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문화 교육은 개념 기억하겠습니다. 이전에 1, 2월 달 우리가 모의고사, 2회차 모의고사 볼 때 다문화 교육의 영역을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개념으로 해서 자문화에 대한 이해,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이런 식으로 쪼개서 2가지를 쓰신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말 기억이 안 나면 그렇게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개념 얘기를 할 때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타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를 길러서 미래 문화 사회에 적응하게 만드는 교육이다. 요거 기본 개념으로 많이 확인하고 있죠.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고 이 다문화 교육이 개념이 확장되게 되면 타 문화, 타 국가, 타 인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계층, 성, 그다음에 문화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 되더라. 거기까지 확장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괄호 2번 다문화 교육 관련 개념이라고 해서 국제 이해 교육과 반편견 교육 이런 것들이 있다. 국제 이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차이를 말 그대로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반편견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특정 주간에 장애인 주간이라든지 이런 주간에 특별히 실행되는 교육이다. 집중적인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의 목표, 다문화 교육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다문화 교육 얘기할 때는 주요 학자가 뱅크스라는 학자가 언급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 이해 심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다음에 주류 교육 과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거는 이제 많이 실행하게 되는 교육 과정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혹은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비주류, 소수 학생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관련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는 것.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은 차별.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능력, 기본적인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서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있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목표였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무엇을 향하느냐, 목표하느냐, 마음에 드시는 걸로 2개 정도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뱅크스가 많이 얘기를 하고 중요한 학자이기 때문에 목표 쪽은 그래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어서 다문화 교육의 영역, 자 이거 지난번 모의고사 때 한번 확인했었던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내용 통합, 교과 내용을 통합하는 거였었죠. 지식 구성 과정은 여기 보시게 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 자체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 사회의 문화 상황이나 사회적 특성에 맞춰서 취사,
선별된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에 사회적 필요나 요구 등등이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선정하는 것, 그다음에 지식을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는 것 자체가 마치 절대적 가치를 가진 일이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가르치느냐 하면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학교의 교과 과정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교육 과정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열을 자꾸 따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나라의 교육 과정은 좋고 저 나라의 교육 과정은 열등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편견이나 차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가르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수준의 차이가 나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우열의 문제는 아니야. 문화 간 차이에 따라서, 사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편견 감소, 공평한 교수법, 학교 문화 개선, 이런 부분들 다 별거 아니니까 명칭과 세부적인 사항들, 명칭, 그다음에 한 줄씩 개념은 쓰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의 내용, 어떤 방식으로 다문화 교육의 내용, 다문화 교육을 구성할 수 있을까? 어떤 내용들을 구성할 수 있을까? 자, 이건 우리나라 연구 자료인데요. 이거는 약간 정책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자 적응 교육의 방식도 있고, 소수자 정체성 교육, 소수자 공동체 교육,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해는 해두셔야 돼요. 소수자 적응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 그다음에 소수가 있었을 때 소수자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적응을 하는 걸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아요.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쌤들이 중학생인데 학교를 다니게 된다 그러면 가서 제일 먼저 영어를 배우겠죠. 영어를 배우고 그 아이들이 지내는 그 문화, 그 10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등에 대해서 습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소수자 적응 교육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약간 순서를 가지게 되는데, 소수자 적응 교육이 이루어져서 잘 동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 주류 사회에 잘 동화가 되고 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이 사회에 속해 있는 것 같고 동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완전히 동화가 된 건 아니거든요. 말도 좀 다를 수 있고 내가 말을 좀 더 어눌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문화 간 차이가 여전히 극복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류 학생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나 태도가 여전히 좀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혼란들을 겪게 되는데, 그랬을 때 소수자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문화주의자들의 관점에 기초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순차적으로 볼 겁니다. 이 다문화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류 소수가 있었을 때 소수자들을 주류에다 동화시킨다는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소수 문화들을 그 다문화적인, 약간은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소수자 정체성 교육 같은 경우에 내가 무조건 동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화되는 게 아니라 내 고유한 특성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회에서 공존하겠어.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공존하겠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소수자 정체성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국가의 이민 정책이나 교육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이 소수자 적응 교육을 주로 실시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수자 정체성 교육을 인정하는 경우들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례를 보게 되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례를 보게 되면 초반에는 주로 적응 교육이 많아요. 소수자 적응 교육이 많다가 어느 시점부터해서는 소수자 정체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 적응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2세대, 3세대가 되면 잘 적응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가 있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그런 이질감을 느끼고 완전히 동화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내 뿌리는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덜 혼란스럽게 해줄 수 있는 소수자 정체성 교육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발전되게 되면 소수자 공동체 교육, 혼자만 정체성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집단에서, 우리 미국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소수자 입장에서 이야기가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한국 사람들.
생각해보게 되면 한인타운, 그 안에 한인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한국 명절 같이 지내고 그다음에 한국 음식점들 많이 있으면 거기 일상적으로 매번 거기만 가는 건 아니지만 한국어가 통하는 어떤 식당이라든지 뭐 옷가게라든지 빵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우리 집단으로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감,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수자 공동체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유형은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입니다. 이건 우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외국인들 TV에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보였는데 학교 내에서 우리가 다문화 교육 상황에서 그 다문화 가정이 아닌 학생들의 학부모를 데리고 학교에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텔레비전이라든지 텔레비전 되게 오랜만이에요.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런 그 외국인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더 많이 노출시키고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게 해주고 하는 활동들도 일종의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교육들이 실천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게 그 구분해서 단기, 중기, 장기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중기 초반에는 적응 교육 하다가 정체성 교육, 공동체 교육을 하다가 이제 중기가 되게 되면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나중에는 모두를 위한 교육, 다수자, 소수자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천하게 되는 모습들. 그러면서 오른쪽에 관점을 보면 동화주의자, 다문화주의자, 문화다원주의자 이런 구분이 있는데 이런 구분도 있고 최근에 많이 심플하게 보는 관점 3가지만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자료, 자 추가 자료라고 해서 수업 자료 하나 드렸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추가 자료, 다문화 교육의 주요 접근 또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점입니다. 관점. 우리가 가장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하면 동화주의적 관점과 다원주의 또는 다문화주의적 접근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 작년 그 5급 시험에서도 2차에 이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요 부분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동화주의 또는 그냥 동화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동화주의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주의라고 많이 얘기해요. 다문화주의적 접근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원주의적 접근. 요 2가지가 가장 그 대표적인 구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2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좀 대안적인 관점에 해당하는 세계시민주의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주의도 한때 되게 인기였었죠. 자, 요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 2가지 관점이 다문화 교육에서 온 개념이 아니라 이민정책이었어요. 다문화 사회가 되었을 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이민자들을 어떤 식으로 적응을 시킬 것이냐, 이 사회의 특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관점인데 동화주의적 관점이 가장 오래되고 널리 활용되는 관점이죠. 소수를 주류에 적응시키는 거예요. 그거 처음에 나왔었던 소수자 적응 교육이죠. 그래서 문화적 소수 집단을 주류 문화로 주로의 문화가 아니고 주류의 문화로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주류 문화로 통합시키는 과정으로서 동화를 강조한다. 그래서 주류 문화에 대한 동화를 강조한다. 핵심이죠. 이게 끝이에요. 주류 문화에 대한 동화, 소수자를 주류 문화에 동화시켜서 원래 소수자가 가지고 있었던 개별적인 특성, 차이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의 문화에 동화를 하게 되면서 모두가 큰 갈등 없이 어려움 없이 지내는 거. 그래서 사례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멜팅 팟, 그죠? 용광로 모형이다. 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 문화나 상황에서 선호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주로 어떤 기법들을 쓰냐? 밑에서 2번째 항목. 다문화 학생들한테 주류 문화를 보상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주류 문화에 대한 주류 문화로 동화하는 걸 강조를 하면서 근데 이 주류 문화를 소수자들, 다문화 학생들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류 문화를 보상 교육을 통해서 보상 교육이 뭡니까?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교육 과정 외에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적인 걸 주게 되면 우리가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류 문화를 보상 교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거, 한국 문화, 한국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는 거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이게 동화주의적 접근의 보상 교육을 실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아주의가 원래 처음에 다 동아주의였다가 중간에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이렇게 해서 다문화주의 쪽으로 많이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그 유럽 국가들이 이민 정책에 대한 그 고민이 많아지게 되면서 다시 동아주의가 역시 그래도 나은 것 같아. 이쪽 관점이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다문화 교육 관련돼서는 동아주의적 접근을 많이 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원주의 또는 다문화주의. 어느 쪽으로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한 사회나 국가를 단일한 문화로 바라보는 동아주의적 가정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주류, 비주류가 어딨어? 소수, 주류가 어딨어? 뭐 크거나 작거나 다 의미 있는 문화들이지. 그래서 두 번째, 특정 집단의 가치관이나 삶의 유형을 기준으로 잡지 않는 겁니다. 주류 문화, 그게 왜 기준이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고 각 문화 집단의 고유함을 인정하며 소수 집단을 문화적 결핍을 가진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류 문화가 결핍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 서로 그러니까 그게 다를 뿐이지 다들 문화는 가지고 있어. 문화가 무슨 결핍되어 있는 거야. 다 다른 거지.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례가 샐러드 볼 또는 뭐 샐러드 그릇 비유를 얘기를 하고 모자이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서로 다른 모습들이 왜 다 어우러지면서 전체 조화로운 모습을 만들어낸다. 샐러드 같은 경우, 용광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녹아서 하나가 되지만 샐러드나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들여다보면 원래 것들이 다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물론 샐러드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감자 샐러드 이런 것들은 다 뭉개서 하니까 형체가 안 남아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샐러드들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유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져요. 그래서 상대주의. 서로 다를 뿐이다.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언어 교육,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 한국어를 하는 선생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국어 말할 수 있는 다른 주류라기보다는 학생 수가 많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언어를 다 배우게 되는 거죠. 이중언어 교육을 강조한다. 이런 부분들도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항목 보시면 소수 집단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결핍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차이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다양한 학생들이 교실에 가져오는 기여도나 강점에 주목을 한다.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긍정해요. 이게 좋은 거야. 다원적인 측면들이 높아지는 게 좋은 거야. 라는 관점을 가지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럽 쪽에서 많이 했던 거죠. 과거에.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약간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 다시 동아주의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는 것이 세계 시민주의인데요. 이게 거의 가장 발전된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계 시민주의 또는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말들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의 공통적인 정체성을 보다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나 한국인이야, 나 미국인이야, 나 뭐 영국인이야, 호주인이야, 뭐 아프리카, 그 콩고인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그 국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전 지구적 차원의 정체성. 나는 근데 지구에 살고 있어. 지구인이야.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별에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와닿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비록 다른 나라들에 살고 있고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같은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나 어려움 또는 장점, 긍정적인 측면들에 모두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도출되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죠.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특정 국가가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협력을 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게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못 느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한참 뒤에 그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그게 어떤 연관이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도 왜 플라스틱 많이 쓰게 되면 그게 결국 우리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쓰지 않아도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써버리게 되면 외국 쓰레기들이 다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는 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국가적, 세 번째 항목 보시게 되면 초국가적 성격을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연대,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한 국가 안에서 너랑 나랑 같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지구가 하나인데, 근데 지구가 하나라기보다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운명체인데 요 작은 국가 안에서 서로 뻑딱뻑딱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국가를 넘어서서 모두가 다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럼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전 지구적 공동체로 바라본다. 밑에서 두 번째 항목. 하나의 지구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갖고 국제 이슈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게 보죠. 글로벌적인 차원에서의 그 주도적이고 그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 왜냐하면 우리도 이게 느끼지만 이런 바이러스 같은 문제가, 질병 문제, 전염병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한 국가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이제 아니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남의 일처럼, 설사 우리가 만약에 이런 큰 이슈가 터지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러니까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관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주류 문화의 소수자를 통합시킨다. 이거는 아니야. 주류, 비주류가 어딨어.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니까 평등하게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 그다음에 마지막 세계 시민주의,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게 앞에 두 가지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그 세계 시민으로서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다문화 교육도. 근데 이쪽이 좀 더 조금 시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이 있는 주제 영역들이기 때문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기본적인 사항들, 우리가 개념, 그리고 아까 봤었던 목표 부분과 영역 부분, 그리고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접근 방법들, 소수자 적응 있었죠.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동아주의적 접근과 다문화주의적 접근, 나아가서 세계 시민주의까지 있긴 한데 그거는 여유가 되면 하나 더 봐두시면 좋고, 일단 요 두 가지는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동아주의적 관점과 다문화주의적 관점. 근데 공부를 하고 난 나중에 그거 우리가 교육사회학 공부하실 때 문화환경 결핍론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되게 유사해요. 유사한 거 맞아요. 큰 관점에서 유사한데 요걸 이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 조금 치우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다문화 교육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교육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냥 문화환경 결핍론으로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9페이지 7번 보시면 교사가 해야 될 일, 요거 중요하죠? 다 기억하시죠? 보시면 1번 교사는 뭘 해야 될까? 다문화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기능을 습득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쓰는 교과서, 학습 자료 등 교재 내용에 인종차별 또는 문화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해야만 한다. 자, 세 번째, 수업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만든 자료들 적극 활용하고 다문화 학생들의 견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소수자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왜? 학생들은 기대하는 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면 보일수록 또 긍정적인 성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학습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협동학습은 근본적으로 이질 집단을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있으면 서로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법, 미잡, 긍정적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제도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단선형, 복선형 개념 뻔하니까 복선형 학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이동할 수 없는 학제가 병존하는 상태,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선형 학제는 하나의 학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학제 안에서 그 안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학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1페이지 교사론,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거의 정리가 되는데요. 교사론 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서 개념, 목적, 교육의 형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직관, 교사론, 교사란 어떤 직종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점들은 개념은 간단히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성직관,
보시게 되면 서양 중세로부터 시작되었다. 성인군자. 그래서 1번 인간의 인격 형성을 돕는 고도의 정신적 봉사활동이 교직이다. 소명의식을 강조한다. 교직 기술을 경시한다 그랬는데 못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르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쪽인 거예요. 교사가 가지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성직관. 그래서 키워드로 사랑과 봉사 정도를 들 수 있어요. 사랑과 봉사 그리고 희생 정도까지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이쪽 성직관 같은 경우에는 서양 중세로부터 시작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 서양 교육서 공부하실 때 서양 중세는 학교가 전부 다 교회에서 종교 기관에서 학교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전부 다 성직자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거, 그다음에 물질적인 거 이런 부분들로부터 좀 이렇게 멀리 벗어나 있는 되게 고귀한, 고아한 그런 교사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착안을 해서 이제 세속적인 거 말고 그래서 물질적 처우나 아니면 근무 시간, 근무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세속적이니까 그런 부분들 말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봉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사를 정의하게 되는 것이 성직관입니다. 가끔 보면 이게 바람직한 교직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드물게 있는데 드물지도 않죠. 가끔씩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쌤들이 개인 생활을 안 하실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계속 사시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다 퍼다 주면서 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지는 않죠. 두 번째 노동직관. 마르크스주의적 계급관에 기초를 했다. 결국 교직도 노동자인데 노동직인데 대신에 이제 성격이 다르다. 그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노동을 하는 직종일 뿐이지 똑같은 노동자다. 그래서 교직이 가지는 노동자성을 강조하게 되면 이게 노동직관입니다. 근데 보통 이걸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앞에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 의미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명칭 개념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주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게 되는 교직관은 전문직관입니다. 전문직관. 미성숙자를 대상으로 고도의 지적 훈련을 요하고 자율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연찬과 봉사지향성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고도의 지적 훈련이 필요하고 자율성, 윤리의식, 그다음에 연찬, 봉사, 지향성 이런 부분들이 전문직으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아래쪽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보시게 되는 거죠. 자, 교직의 전문성 부분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직은 전문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의 분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교직은 전문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직이 가지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교직에도 그런 특성들이 그대로 있던 걸 이러면서 그런 특성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전문직의 특성으로 111페이지 심오한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되고 고도의 지성을 요구해야 되고 장기적인 훈련 기간이 필요하고 등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실제로 교직에도 다 적용이 된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괄호 2번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자, 1번 심오한 학문의 이론적 배경. 자, 학문의 이론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들 세부 항목을 보시게 되면 전공 교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그렇죠? 전공 알아야 가르치지. 두 번째, 교직 과목으로서 교육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 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전공 교과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내가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교사는 가르쳐야 되니까 학생 이해나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이나 교수 방법 등등 관련해서 교육학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교직 공부하실 때 도대체 이걸 배워서 어디다 쓰느냐. 전공 공부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공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 공부 내용들을 내가 혼자 공부할 거면 전공만 공부하시면 되지만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은 교육학, 교직, 과목으로부터 비롯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교육학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양 과목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이거 최근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합적 접근들이 강조가 되게 되면서 내 교과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덧붙여서 타 교과에 대한 이해, 덧붙여서 이제 일반 교양 지식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혹시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지. 심오한 이론적 배경 달달달 외우실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이론적 배경이 무엇이냐.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 교육학 지식, 그다음에 일반 교양에 대한 지식. 요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도의 지성을 요구하는 정신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수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고도의 지성을 요구하는 활동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수업하는 거, 교수학습 활동, 그다음에 생활지도. 둘 다 힘들죠. 기억해 두시고, 자, 장기적인 직전 교육과 계속적인 현직 교육이 필요하다. 예, 장기적인 직전 교육,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죠? 4년 동안의 교육기관이 필요하죠. 교육대학원도 있고, 교직 과정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직 교육은 연수를 계속 받죠. 근데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현직 보수 교육들을 계속 받아야만 전문직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맨날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의대를 졸업하고 단 한 번도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의학적 변화에 대한 연수를 받지 않은 세미나를 참가하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좀 우리가 그 병원에 갈 때 좀 미심쩍지 않겠습니까? 30년, 40년 전이랑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교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교사가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새로운 교수 방법이나 학생 이해 방법이나 정책에 대한 연수를 받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스스로 공부를 해서 더 나은 전문적 기술들이나 지식들을 습득을 해야만 합니다. 연수 받으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고도의 봉사성, 자율성, 윤리성을 요구합니다. 사회봉사성, 사회봉사, 교직은 국가, 사회에 대한 봉사적 기능이 강한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봉사적 직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직종들을 사회봉사성이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의료인들도 사회봉사직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국민들, 사람들의 건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고 병에 걸려 있다 그러면 사회가 흔들리죠.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받게 되는 직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보다 의료인들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회가 얻게 되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직종들을 우리가 사회 봉사성이 강한 직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사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교사가 그런가? 그렇죠. 교사들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되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그리고 학생 개인이 성장을 하고 유지가 되고 존속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사회봉사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봉사성 기억해 두시고 자율성 이건 전문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성도 높게 요구가 돼요. 윤리적이어야만 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유출을 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바깥에서 제재를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더 높은 규준과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고도의 윤리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데 이건 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명칭도 1, 2, 3, 4 있었죠. 전문직 단체랑 교권 신장 이건 좀 부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심오한 학문의 이론적 배경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정신적 활동을 위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고도의 지성을 요구하는 정신적 활동이 도대체 뭐냐? 교수학습 활동이다. 생활지도다. 그다음에 장기적인 직전 교육과 계속적인 현직 교육, 그다음에 봉사성, 자율성, 윤리성이 무엇인지 어떤 맥락에서 필요한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같이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론 확인을 했고요. 교직관 확인했고 114페이지 교사의 직무 이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2차에서 더 중요합니다. 2차 부분 할 때 확인해 주세요. 이건 꼼꼼하게 봐야 될 거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챕터 교육의 이해 영역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수업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볼 게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우리 아까 다문화 교육 살펴봤었죠? 그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를 보세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안 풀립니다. 네, 활용 문제인데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서 첫 번째 문제라서 이렇게 어려운 걸 해도 될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건 교육의 이해 공부를 할 때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김에 한 번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낸다 그러면 다들 시험 1교시 끝나고 나서 뛰쳐나올 만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할 부분인데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게 09년도에 5급 행정직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행정고시 있잖아요. 행정고시 중에서 그 교육 직렬 행정고시
그 교육부나 교육청에 들어가시는 5급 직종의 행정 그 고시에서 2차 시험은 교육학 시험을 봅니다. 근데 서술형 시험을 봐요. 근데 그 시험 문제 자체가 객관식 때도 그 5급 2차 시험 문제가 우리 시험 객관식 문제에 반영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논술 문제가 5급 시험에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과거에. 그래서 좀 연계가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들은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요거는 문제를 푸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시기보다는 이런 개념들로 해석을 할 수 있구나라고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봐두시면 좋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교육은 가치 기업이라고 지칭될 만큼 가치 내재적 활동이다. 미치겠죠. 가치 기업이 뭔지. 우리가 가치 내재적이다. 내재적 목적도 얘기했었고 가치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무슨 소리지? 근데 다른 한편으로 교육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두 관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논하라. 답답하죠. 답답한데 그걸 우리 아래쪽에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빈칸이 있긴 한데 요거는 혹시나 생각 정리하실 때 쓰시면 되는 거고, 바로 같이 풀이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후에 보시게 되는 이런 활용 문제들은 요 문제만큼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거고 좀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사항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연습해 나갈 거니까 활용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쌤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개념인데 이걸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 이 내용을, 근데 여기는 조금 모르는 것도 있긴 있어요. 가치기업이라는 건 안 배웠었잖아요. 자, 가치기업. 자, 이거는 교육의 가치 지향성을 얘기를 할 때 비유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 가치 내재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가치 지향성. 뭐가? 교육이. 자, 우리가 가끔 상식적으로 교육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해 라는 말도 하고요. 근데 교육학 책들을 보게 되면 초반부에 교육학 개론이나 교육학의 이해 책들을 보게 되면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정리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다.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완전히 두 가지가 다른 말. 우리가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과 여기도 문제에서도 나와 있지만 가치 지향적이라고 하는 건 되게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가치 지향적이다. 그 문제에서 보면 가치 지향적이라는 말을 가치 내재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교육은 가치 있어야 한다. 교육은 가치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은 가치를 추구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가치가 있어야 되고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과정에는 가치, 더 중요한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가치 기업 또는 교육은 가치 기업이다,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다, 가치 내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도둑질을 가르치는 건 교육일까요? 맨날 사례로 드는 게 이거예요. 도둑질을 잘 하도록, 훌륭한 위대한 도둑이 되도록 가르치는 건 교육일까요? 도둑질 교육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은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니신 분들은 도둑질도 잘 가르치면, 강도도 잘 가르치면, 그러니까 강도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도를 잘 하는 걸 가르치는 거, 도둑질을 잘 하게끔 가르치는 거, 살인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 거, 이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도둑질을 잘하고 강도질을 잘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궤변적으로 억지로든 가치를 이렇게 엮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보통은 우리가 교육학의 영역에서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은 도둑질이나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맨날 내재적 가치 추구 얘기할 때 이성을 개발하고 합리성을 증진시키고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율성 증진시킨다, 이런 것들을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더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만든다. 정의, 이성, 합리성, 이게 좋아지게 되면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가치가 있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근본적으로 이런 가치가 있어야 되고, 교육이라는 활동 자체는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는 가치 있는 걸 가르치고 싶어. 그러면 이성의 개발이나 무엇인가를 둬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르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성을 도야할 수 있는 교육과정 내용들을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내용이 이 교과가 이성 도야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얘를 선택할 수 있고 근데 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교육과정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선택이 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생기게 돼요. 가치 판단해서 가치 취사 선택에서 얘는 선택이 되길 수도 있고 선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치가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교육은 가치 기업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 가치 지향적인 활동이란 무엇이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편적 가치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정의, 이성, 고등사고 능력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 지향적인 활동이라는 성격은 이런 가치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는 보편적 합의에 의해서 보편적 합의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치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게 되면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육이 특정한 가치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근데 특정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이 있나 보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텐데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치는 항상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치 지향적이다.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이 가치라는 것의 의미는 그래서 박스 안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서 이건 가상의 상황에서 가치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생각해도 그래 그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성의 개발 또 사례로 나오지만 정의로운 걸 추구하는 거, 도덕적인 걸 추구하는 거, 더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거, 이상적인 세계에 도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가치의 영역으로 봐요. 그런 가치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가치가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합의가 안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교육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교육의 가치 중립성은 합의가 안 되는 부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합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개념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첫 번째 항목 가치 지향적인 활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교육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보편적 가치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가치. 누가 봐도 좋은 거. 근데 가치 중립적인 부분은 보편적 가치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이념, 그다음에 정치적 입장, 종교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우월하고 더 열등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다음에 정치적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이념도 근데 내가 그걸 신봉한다, 내가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건데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그 가치 지향적인 활동에 포함되어 있었던 가치들은 합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냐, 보장하지 않을 것이냐. 자, 이거는 가치 지향적인 영역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활동일까요? 정치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아니다. 정치적 신념의 자유는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 요 두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건 우리가 가치 지향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는 가치 중립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가치 지향적인 활동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를 할 수 있어요. 정치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좋지. 이게 더 타당하지. 정치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옳지 못하지라고 보통은 생각을 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가정을 한다고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쪽에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이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보장해서는 안 돼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렸거든요.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추구하는 게 교육은 이걸 추구해야 돼요. 당연히. 왜냐면 이게 더 가치 있는 것들이니까. 이걸 추구하는 건 가치 없는 거예요. 도둑질을 추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정 정치 신념들이 있어요. 정치 신념 또는 정당들이 있었을 때 이게 1, 2, 3, 4, 1, 2, 3, 4라고 합시다. 좀 이따가 선거도 있는데. A, B, C, D 이런 네 가지 정치 신념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중에서 A나 B나 C나 D를 선택하는 건 가치 지향적인 활동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활동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추구한 이런 정당들이나 정치 신념들이 추구하는 내용들 안에 인류의 보편적인 합의를 거스르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 자체가. 막 인간의 자유를 억압해야 된다. 인간의 생명을 경시해도 된다. 사람을 누가 죽이고 싶으면 함부로 죽여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이건 정치적 신념, 가치 중립적인 문제 이전에 이미 보편 타당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당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인데 대신에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저걸 고를 수도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결국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 교육에서 가치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가치 있는 걸 가르치고 가치 없는 걸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더 중요한 걸 가르치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가치의 영역들로 넘어가게 되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 가르칠까요? 다 가르치거나 다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옳고 얘는 안 옳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가치 중립적인 내용의 영역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가르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가르치거나 그럼 다 가르치지 말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치 중립적인 영역.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치 영역이나 종교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 포함시키지 않게끔 하는 게 이런 측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영역들은 가치 있는 걸 추구해야 되고 교육이 그게 가치 지향성.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영역들 서로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모두 다 가르치거나 모두 다 가르친 내용에서 배제를 시켜버리는 것이 가치 중립적인 태도다. 요걸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되게 기본적인 교육학 여기서 되게 기본적인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게 되면 선생님들이 학교 가셔서 요새 워낙 다원적 가치가 그대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지도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되게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이나 관점에 맞지 않는 그냥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나 인권을 훼손할 수도 있는 주장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학생들이 주장을 하는 게 우리 사회는 다 모든 그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는 다원주의적 사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물론 맞는데 너의 정치적 신념이든 발표의 자유건 그다음에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자유가 그건 보장되는 게 맞다. 그건 보장되는 게 맞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게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내용 같은 경우에 그것까지도 포괄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 활동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합의가 되지 않는 영역 그래서 이런 영역은 모든 가치를 가르치거나 모든 가치를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는 제외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계층의 이익에 관련되는 가치만 가르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법적으로도 특정 정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건 가치 지향적.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해롭게 한다라는 게 있으면 그건 합의를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가치로서 그런 홍익인간의 정신을 제시를 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양립할 수 있겠죠. 이게 개념적으로 가치 지향적이다, 중립적이다. 서로 다른 말이 얘기가 되고 있어. 이상해. 그게 아니라 가치 지향적인 건 합의를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영역에 대해서는 항상 교육은 더 가치 있는 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도 내용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대할 때 좀 알고 계시면 특히 학생들이
그 청소년기, 사춘기이기 때문에 되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아는 학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논의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만 더 해드리면 지금 한 단락 정리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했던 것들, 비유적 정의, 그죠?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 가치관, 내외제적 목적,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 관련된 개념들 이렇게 한 단락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 다 꼼꼼하게 하신 후에 요 한 단락 정리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내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이런 한 문장들이 연계된 한 단락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높아심에 한 번만 더 확인을 드리면 짧은 글쓰기 주제 드렸죠. 오늘 주제가 피터스의 교육 개념을 설명하고 현대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를 해봐라. 피터스의 교육 개념 설명은 이전에도 한번 봤어요. 1, 2월 달에도 한번 하셨던 내용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이게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은 우리 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사점이란 말은 의라고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활용 가능성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고 나면 뒤에 참고 자료에 그 키워드들 연계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참고하실 수 있는 글 서술해 뒀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쓰지 않으셨더라도 키워드 한번 그 구조화하신 다음에 꼭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교권 신장을 위해서 교사가 스스로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서술을 해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정답이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사가 가지는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거. 결국은 교직관, 전문직관에서 연계해서 서술을 하실 텐데 연계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두 가지 제안을 해봐라. 교수 방법. 우리가 그냥 교수의 실천 방안뿐만이 아니라 교수 방법이니까 뭐 뻔히 하나 정도는 생각이 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꼭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다.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되게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잊기 키워드 암기 자료 드렸으니까 넘겨보면 몇 페이지 안 돼요. 그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되네요. 근데 이거 일부러 좀 넓게 잡았어요. 빽빽하게 하면 이게 한 페이지 반밖에 안 됐는데 좀 넓게 봐서 쌤들 눈에 잘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크게 정리를 했으니까 오늘 복습하시고 나서 외우실 때 이거 활용하셔도 괜찮고 인출하시는 용도로도 이거 확인하셔서 꼭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의고사 있으니까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시간이 좀 달라도 제가 답 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에 대한 대답은 드릴 수 있으니까 주제 영역 불안하신 쌤들은 꼭 미리 문자 주시고 공부한 다음에 내일 시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 근데 아시겠죠? 오늘 복습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복습하시고 내일 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